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날은 조금 꾸물꾸물한데 우린 또 밝게 가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또 좀 복습을 하겠습니다. 지금 복습들을 잘 하고 계시나요? 별로 복습이라는 건 내 인생에 없다 이런 심정 아니십니까? 혹시 또 복습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할 차례가 어디죠? 오늘은 지역지구제부터 아닌가요? 맞나요? 지역지구제부터 맞죠? 190쪽입니다. 토지정책의 지역지구제.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복습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일단 시장론, 경기변동론 이런 내용들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정책론의 앞부분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정책론의 뒷부분하고 그리고 투자론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 시장론에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었죠. 요거는 이 곁다리로 좀 하는 겁니다. 이게 좀 더 시험에 자주 나온다 그랬고요. 이걸 플러스 알파로 공부하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서 꼭 두 가지는 기억하라 그랬죠. 두 가지가 뭐였어요? 국수, 국지성과 수급 조절 곤란성입니다. 수급 조절 곤란. 이거는 이제 부동성이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요거는 부중성이라든가 생산 기간의 장기성. 수급 조절이 잘 안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가격이 왜곡될 수 있다. 그는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일치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 했고요. 부동산 시장의 기능에서는 또 여기도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라 그랬죠. 자원, 배분 기능. 요게 이제 정책론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게. 요 놈 때문에, 정책론에 연결되는 것 때문에 지금 요거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난주에. 자원 배분 기능하고, 그 다음에 가격 창조 기능, 요런 거 했어요. 그러니까 가격 창조 기능은 부동산 시장에서만 얘기하는 것이고, 다음에 자원 배분 기능은, 그거는 모든 시장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자원 배분 기능, 그 다음에 가격 창조 기능,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라고 했고요. 다만 중요도가 얘보다는 좀 낮습니다. 부동산 시장 특성보다는. 얘가 뭐 다 출제는 됐었어요. 출제는 됐지만 얘가 더 자주 출제되는 거고, 이거는 좀 덜 출제되는 거다. 자원 배분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걸 뭐라 그래요? 시장 실패라 그러죠. 그럴 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이런 거 했었죠. 자, 이게 이제 일단 두 가지. 다음에 경기 변동에서는, 경기 변동론에서는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성.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성에서 일반 경기하고의 차이점에서 주기는 더 길다 짧다? 주기는 더 길게 나타나고 약 2배라고 표현하는데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더 길게 나타나고 진폭은 더 크게 나타난다 그랬죠. 그리고 일반 경기에 비해서 대체로 뒤처지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앞서갈 수도 있고 같이 갈 수도 있고 일반 경기하고 뒤처질 수도 있는데 뒤처지는 경우가 좀 더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뒤처지는 이유는 부문별 경기 변동의 가중평균 성격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을 했어요. 가중평균 개념. 그러니까 부문별로 놓고 봤을 때는 주거용과 상공업용 부동산 경기는 어떤 움직임이에요? 서로 주거용과 상공은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그랬죠. 근데 일반 경기하고 상공업용 부동산 경기는 서로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주상공을 가중평균 해버리면 일반 경기에 비해서 뒤처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때 가중평균치적 성격 때문에 일반 경기에 비해서 좀 뒤처져서 나타난다. 후순환하는 성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주식 경기는 대체로 조금은 앞서가는 뭐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런 이제 얘기를 했고요. 다음에
이 부동산 경기의 특성은 이제 일반 경기하고 비교하는 거하고 부동산 경기의 순환 국면별 특성이 있죠. 순환 국면별 특성. 여기서 이제 하향시장, 회복시장, 상향시장, 후퇴시장 해서 각 시장별로 가격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거래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그리고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서 누구를 중시해야 되는지, 또는 과거 사례 가격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내용 하지 않았나요? 했죠? 혹시 제가 안 했나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하기는 했죠. 그런 내용들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시기에는 누구를 중시해야 돼요? 매도인 중시해야 되고요. 내려가는 시기에는 매수인 중시를 해야 되고요. 또 과거 사례 가격의 의미에서 내려갈 때는 과거 사례 가격은 상한의 의미가 있고 올라갈 때는 하한의 의미가 있다. 이런 내용을 좀 했었죠. 그런 것들을 했었고요. 이런 정도입니다. 그 외에 이제 부동산 경기의 유형에서 순환 변동이라는 것도 있고 계절 변동이라는 것도 있고 무작위 변동이라는 것도 있고 장기 변동이라는 것도 있다. 여러 가지 경기 변동의 유형이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주로 살펴보는 것은 바로 순환 변동이죠. 순환 변동이고 부동산 경기에서만 독특하게 하는 변동, 시장이 있죠. 안정시장이라고 해서 일반 경기에서는 안정시장이라 말을 하지 않지만 부동산 경기에서는 안정시장이라는 걸 따로 얘기한다. 이거는 순환 국면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겁니다. 하회 상후 얘네들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느 시기에도 존재할 수 있는 것. 그런 내용들을 이제 경기 변동론에서 했습니다. 거미집 모형은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요. 됐습니까? 자, 다음에 이제 정책론으로 들어가시면은 정책론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개입할 필요성, 왜 개입하느냐에 대한 것을 했고요. 개입 필요성 또는 개입 이유죠. 이거 두 가지 했죠. 하나는 정치적 기능, 하나는 경제적 기능. 이렇게 구별해도 되고요. 하나는 이제 형평성 측면이라면 다른 하나는 효율성 측면. 이렇게 구별할 수 있고요. 하나가 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한다면 다른 하나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대칭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 중에 이쪽이 이제 내용이 많다 그랬죠. 정치적 기능은 별 내용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형평성 측면이고 그리고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거다 하면 더 이상 할 게 없어 얘는. 근데 얘는 어떤 내용 때문에 할 게 있어요? 바로 시장 실패 때문에 할 게 있죠. 시장 실패는 지금 요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자원 배분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를 시장 실패를 하고 이럴 때는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뭣 보고 안다 그랬어요? 뭣 보고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시장이 지금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뭘 보고 알 수 있다? 이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알고 있으면은 이걸 판단하기가 쉬워요. 이걸 지금 생산되는 상품의 양으로 판단한다고요. 시장에 생산되는 상품이 적정량보다 많이 생산되는 것도 비효율이고요. 적정량보다 적게 생산되는 것도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적정량보다 많이 생산되는 건 쓸데없이 거기에 자원을 많이 쓴 거고요. 적정량보다 적게 생산됐다는 것은 이쪽으로 자원이 좀 왔어야 되는데 안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소 생산 또는 과다 생산되는 거 보면은 이 자원이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원 배분이. 근데 대부분은 과소 생산이 많았죠. 이게 대부분은 과소 생산이죠. 딱 한 개 빼고. 과다 생산이 딱 하나 있었죠. 부의 외부 효과. 시멘트 공장. 예를 들어서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 양봉업자들. 양봉업자들의 꿀 생산. 이와 관련된 거는 정예 외부가 되고요. 그 예를 들었고요. 시멘트 공장, 이거는 부의 외부. 등대 하면은 공공재에서 예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독과점,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는 독점이나 과점을 예를 들었죠. 독점이나 과점의 경우에는 담합을 하거나 아니면 지멋대로 가격을 정해서 생산량을 줄이면서 가격을 지멋대로 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과소 생산이다. 그리고 비대칭 정보에는 무슨 예를 들었어요?
비대칭 정보에서 들어있는 얘가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그러니까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거죠, 사실은. 문제는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오염됐으면은 안 먹으면 되는 거고, 오염 안 됐으면은 먹으면 되는 거죠. 근데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니까 이게 실제로는 멀쩡한 것도 안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멀쩡한 것도 안 먹고 오염된 것도 안 먹고 어쨌든 안 먹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멀쩡한 거를 잡아와도 팔리지가 않으니까 조업을 할 수가 없죠. 조업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과소생산이 되는 거죠. 더 생선을 먹고 싶은 사람도 못 먹는 거예요. 그게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만족도를 더 높게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보를 제대로 공개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정보를 공개를 하면 정부가 이게 오염됐다 안 됐다를 사람들한테 알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실패인 경우에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고요.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효율성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죠. 뭐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정부 실패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질문에 어떤 분의 질문에 자원이 그 불안전한 경우라 할지라도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다. 이게 틀린 질문이거든요. 자원 배분이 정보가 불안전하면은 자원 배분이 비효율이 된다. 시장 실패 원인에 뭐가 있어요? 왜, 공, 불, 비. 비대칭 정보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비대칭 정보를 불안전 정보라고 했잖아요. 비대칭 정보 또는 뭐라고요? 비대칭 정보 또는 불안전 정보. 요걸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보가 불안전하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정보가 불안전하면 또는 정보가 비대칭적이면 자원 배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비효율적이 된다. 이 시장 실패 원인이다. 이럴 때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게 물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는 노력, 이런 노력을 통해서 개선될 수도 있죠. 개선될 수도 있는데 반드시 그게 개선된다는 보장이 없죠.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정부 실패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다면 괜찮지만 사실은 이게 완벽하게 제거한다는 것도 쉬운 거 아니죠.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상사회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 이상사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그런 것을 개선시킬 여지가 있다는 것이지, 정부가 개입하면 무조건 개선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어렵다 이 말입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항상 그렇게 좀 더 개선시킬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해소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됐고요. 다음에 정부의 시장 개입, 특히 시장 실패에 나중에 이제 외부 효과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해야 돼요. 정의 외부, 부의 외부. 의도하지 않는 편익을 주면서도 그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는 것은 정의 외부. 의도하지 않는 손해를 끼치면서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부의 외부.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자세히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공공지혜 하면은 특히 비배제성이라는 성질을 갖는다 그랬죠. 요금을 내지 않고 이용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성질. 요걸 비배제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특히 무임승차 문제가 나타나서 시장에 맡기면 충분한 양만큼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안전 시장, 비대칭 정보. 요것들은 이제 독립된 문제로도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더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 개입 수단. 시장 개입 수단에서는 요거는 어떻게 개입하느냐 하는 거죠.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 이용 규제. 이렇게 했었죠. 직접 개입은 정부가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 간접 개입은 각종 지원이나 보조 같은 것들. 그리고 토지 이용 규제는 지역지구제가 대표적이고, 그 중에 오늘 이제 지역지구제를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지역지구제로 넘어오면서 이제 토지정책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고요. 자, 이 지역지구제는 이 네 가지 주제, 목적, 효과, 문제점, 거기에 대한 대책.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지금 개입수단 방금 이렇게 한 단어만 쓰고 지나갔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 이용 규제. 자, 그 중에서 이제 토지 정책의 대표적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이기도 한 지역 지구제를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앞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라는 말을 빼고 얘기를 해요. 공법에서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용도 개론에서는 그냥 용도라는 말을 빼고요, 그냥 지역, 지구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공법에서는 법적인 측면을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주로 경제적인 측면을 많이 얘기를 해요. 이게 용도 지역과 지구를 이렇게 구획을 하는 거죠. 여기는 무슨 지역, 여기는 무슨 지역. 이렇게 구획을 나눈다는 것은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사용되는 거에 비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요, 아니면 공평하게 사용하는 거요?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책은 이런 경제적 기능과 정치적 기능 중에서 어떤 기능에 해당하는 거예요? 경제적 기능에 해당하는 거예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평성과 효율성은 대체로 충돌하는 개념이에요? 아니면은 얘가 좋아지면 얘도 같이 좋아지는 개념이에요? 대체로 같이 좋아지는 거예요? 또 나빠지면 같이 나빠지고? 형평성과 효율성이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에요. 이 형평성과 효율성은 이 사회를 굴러가게 하는 두 개의 바퀴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이게 뭔가가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이쪽을 너무 키워버리면 이쪽이 크게 죽어버리고 이쪽을 너무 키워버리면 또 반대쪽이 또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사회주의 국가, 이 북한과 같은 나라는 어디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요? 형평성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요. 과거 순수 자본주의, 지금은 순수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에요. 지금은 사회주의 국가의 제도를 많이 도입한 수정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종 연금제도 있죠. 국민연금, 사회보험, 4대 보험 있죠. 이 4대 보험이 뭐죠, 이게? 4대 보험 하는데. 국민연금하고, 국민건강보험하고,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인가요? 산재보험까지 4대 보험인가요? 이게 다 공적 보험이죠. 5대 보험이에요, 지금. 왜 5대? 노인 장기 돈이 조금 들어가니까 몰라서 그렇지. 지금 5대 보험이에요. 아, 그래요? 아, 사회보험이? 네, 사회보험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사회주의 국가 제도입니다. 사회주의 국가 제도예요. 원래 순수 자본주의 하에서는 국가가 책임질 일이 전혀 없죠. 지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아니, 지가 나중에 더 배부르게 먹고 살지 아니면은 나중에 쫄쫄 굶으면서 살지를 지가 결정하면 되지. 왜 국가가 간섭하느냐 이거예요. 순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사회주의 국가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 자본주의는 순수 자본주의가 아니고 수정 자본주의고요. 중국과 같은 나라는 순수 사회주의가 아니고 수정 사회주의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중국은 지금 정치 체제는 공산당 유일 당 일당 체제잖아요. 근데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본주의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의 어떤 그런 제도를 도입한 것처럼.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치우치게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얘네들이 서로 중용의 입장에서 중간적인 입장으로 이렇게 서로 같이 맞춰가는 거죠. 근데 북한은 아직도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이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이에요. 형평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이 있는데, 효율성을 높이고자 할 때는요,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나타납니다. 대체로. 동시에 좋아지기 힘듭니다, 이게. 그럼 형평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해요? 효율성을 해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평성을 높인다는 게 뭡니까? 좀 많은 사람들한테서 거두어서 적은 사람들한테 좀 나눠주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벌게 됐어요?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이 벌게 된 거죠. 예,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닌 경우도 많죠. 예,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되는데 어디 반칙해가지고 반칙한다는 게 불법적인 행위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버는 경우, 예, 그런 경우에 그렇게 부를 쌓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인정을 못 받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부자들이 사실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정당하게 돈을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일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서양에서는 돈 많이 번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돈 번 사람을 전제로 하자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걸 대부분을 세금을 거두어서 일 안 하고 탱자탱자 노는 사람한테 보태줘 버리면 누가 열심히 하려고 하겠습니까?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열심히 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그게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윤으로 나타나요. 이윤. 그 이윤 가지고 번 건데 그렇게 세금을 걷어서 형평성을 높여버리면 그렇게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가 효율성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또 너무 또 효율성을 강조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면 사회계층 간 갈등이 심해지겠죠. 그것도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상충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인데, 자, 그럼 어떻게 효율성을 높이느냐? 자, 지난 순환에 제가 무슨 예를 들었는가 하면 제 고향 그 시골 동네를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살았던 동네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저희 집 앞에 엿 공장도 있었고 연탄 공장도 있었고 성냥 공장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는 돼지우리까지 있었어요. 이 같은 동네. 뒤죽박죽이죠. 어떻겠습니까? 서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자, 이게 바로 지난주에 공부했던 무슨 효과예요? 지난주에 공부했던 무슨 효과? 부의 외부 효과다. 이 말이에요. 부의 외부 효과. 그 부의 외부 효과를 미친다고. 이렇게 구획을 나누지 않으면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구획을 나누게 되면은 그런 효과가 없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목적, 그 다음에 효과, 그 다음에 문제점, 대책, 자, 요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지역지구제의 목적은 바로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는 거예요. 또는 감소시키는 거예요. 또는 방지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효과는 이제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번 순환은 단기 효과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효과는 이 순환 이후라고 써두세요. 제가 수업할 때 이 순환 이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를 미리 보시면 적어 놓지 않고 그냥 봤다가는 머리가 아플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적어 놓으시고, 난이도가 높단 말이에요.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들어가서 하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문제점은 이 지역지구제를 시행하게 되면은 뭐는 개선될 수 있다고요? 효율성은 개선될 수 있다고. 서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에서 효율성은 개선되지만 어떤 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그 형평성은 어떤 형평성인가 하면은 지역 간 형평성이에요. 지역 간 형평성이 악화될 수 있어요, 이게. 자, 이 지역지구제라는 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나요? 어디는 주거지역, 어디는 상업지역, 공업지역 하지만 무슨 지역도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개발 제한 구역도 있어야 돼요. 상수원 보호구역도 있어야 돼요.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구역을 나눈다는 게. 누구는 혜택을 주고 누구는 손해를 끼치잖아요. 그럼 손해를 끼치는 사람은 공익을 위해서 침해를 받죠. 재산권에. 그럼 그 사람한테 뭐를 해줘야 돼요? 보상을 해줘야 되죠. 근데 보상 규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보상 규정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모두 세 가지가 있어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세 가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수용이 있고요. 수용. 이거 수용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공법에서? 민법에서는 안 들어보셨어요? 민법에서도 들어보셨어요? 이정은 선생님 말씀하셨나? 그 물권 변동했어요.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죠. 맞나요?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뭐가 있어요? 상속, 경매, 판결, 공용징수. 공용징수가 강제 수용이에요. 수용.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공용징수로 나와요. 민법에서는 공용징수인데 강제 수용이라고요. 수용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수용했잖아요. 수용했는 경우에는 등기 안 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고요. 상속했을 때도 굳이 내가 등기 안 해도 물권 변동은 발생해요. 판결, 내가 등기 안 해도 판결 받았잖아요. 내 거라고 판결 받았으면 굳이 등기 안 해도 물권 변동은 발생한다고요. 됐어요? 수용, 뭐 앞글자 따면 어떻게 되죠 이게? 예? 상속, 상판, 공경기, 상판, 공경기,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도 있죠. 그러니까 상속, 판결, 공용징수, 경매. 어쨌든 요거 말고 기타 5가지. 자, 공용징수라고 나와요. 공용징수 민법에서는, 공법에서는 수용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가장 강력한 장치가 수용이에요.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어요. 예, 돈 줘놓고 그냥 보통 수용할 때 내가 싫다 해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돈을 공탁금 걸어놓고 저기 법원에다 공탁해놓고 저 돈 있으니까 네가 찾아가든 말든 네가 알아서 하고 나는 밀고 들어갈란다 하면서 밀고 들어가 버려요. 싹 대지평 해버려. 철거해버려. 철거. 예, 이게 수용이에요. 수용. 그러니까 억울해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돈 찾아가는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은 소송을 걸어서 돈 더 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수용이에요. 그 다음 강제 사용이 있어요. 강제 사용은 강제로 사용하는 거예요. 강제로 사용. 그러니까 그냥 사용이라 그래요. 수용, 사용, 제한 이 3가지예요. 헌법 23조 3항에는 국민의 재산권을 공공필요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어요. 공공필요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할 때에는 법률에 의하여야 하며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23조 3항에 믿거나 말거나 어차피 뭐 확인할 것도 아니니까 2항인지 3항인지 얘기해도 관계없잖아요. 어쨌든 수용, 사용, 강제 사용이에요. 이 경우에는 보상 규정이 있어요. 보상 규정. 보상 규정이 다 있는데 제한할 때에는 보상 규정이 없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할 때는 제한은 하는데 보상이 없으니까 개발 제한 구역 제한되고 있죠.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한되고 있고요. 문화재 보호구역 제한되고 있고요. 지금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뭐 이런 데 다 제한되고 있어요. 함부로 이 개발 행위를 못해요. 근데 보상 규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떡하냐는 거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TDR 해서 개발권 양도제 요거 첫 주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요 놈하고 다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자 이거 여러분들 지역지구제라는 거는 그 도시관리계획으로 하는 건 알고 계시죠? 관리계획. 도시 광역도시계획, 뭐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이런 거 있잖아요. 도시관리계획으로 하죠. 국토종합계획도 있고 물론 제일 위에. 근데 이제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이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요? 5년마다 하죠. 그리고 그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뭐예요? 용도 지역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맞아요? 용도 지구 지정 또는 변경. 맞아요? 다음에 기반시설의 설치. 그러니까 3번. 지금 3번째 했잖아요, 지금. 근데 3번은 어떻게 다들 아세요? 아, 3번만 다들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1번, 2번은 빼고. 1번은 용도 지역 지구 지정 또는 변경 아니에요? 2번은 용도 지구 지정 또는 변경. 맞잖아요? 아니에요?
아, 2번이 용도 구역인가요? 용도 지구는 어디 들어가요? 1번에 1번. 아, 용도 지역? 그러니까 용도 지역 지구 1번. 용도 지역 1번. 용도 구역은 어디 간다고요? 2번. 용도 구역이요? 용도 지역 지구 1번. 그러니까 이거 1번. 용도 구역은 2번이잖아, 그래. 3번은 기반 시설. 4번은 아닌데요. 4번이 뭐라고요? 도시개발 정비사업. 도시개발 정비사업인가요? 그 다음에 5번이 지구단위 기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 그래서 6번째가 입지규제 최소 구역 지정 및 계획. 구역의 지정 및 계획. 계획구역의 지정 및 계획. 아이고, 어려워라. 공법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겠네. 저는 공법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외운 게 지금 몇 달째 외운 거예요, 몇 달째. 자, 어쨌든. 자, 이게 5년마다 이걸 타당성 검토하잖아요. 지금 이 지역이 주거 지역이 적당하다, 아니다. 그거 타당성 검토를 5년마다 한다고요. 이게 전부 다 도시관리계획으로 하니까. 맞나요? 여기가 상업지역이 적당하다, 아니냐. 뭐 여기가 개발 제한구역이 적당하다, 아니다. 이런 검토를, 타당성 검토를 5년마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런 지정을 하게 되면은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제2종 전용 주거지역 지정을 하게 되면은 건폐율 용적률이 다 정해지지 않겠어요? 다 정해지잖아요. 자, 근데 그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고 대전, 대구, 부산 어디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주변 상황 여건이 다 똑같이 주변이 다 똑같아요. 제1종 전용 주거지역 그 주변 상황이 다를 수 있잖아요. 주변 여건이. 예, 그리고 그 개별적인 어떤 상태에 따라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조금은 더 올려주고 낮춰주고 이럴 필요가 있지 않나요? 지금 전부 다 획일적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획일적으로. 예, 그런 게 바로 무슨 문제인가 하면은 경직성 문제, 경직성 문제. 어떤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예요. 어디는 용적률을 좀 높여주자 이 말이에요. 어떠하면 용적률을 좀 높여주자.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그러니까 이런 여기 백화점 앞에 벤치도 있고 해요. 저기. 예, 그게 이제 원래 백화점이 대지예요. 그게. 근데 그거를 공개 공지로 제공하잖아요. 공개 공지로 제공하면은 용적률을 위로 올려주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예, 또 저기 광장동에 가면은 아파트 밑에 우수조가 있어요. 우수조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 아파트가 유명해가지고 독일에서까지 견학도 와요. 우수조가 뭐 우수조가 밑에 빗물을 가두어 놓는 커다란 이 저수지 같은 걸 만들고 거기에다가 아파트 지은 거예요. 그럼 비가 오면 어떻게? 빗물을 내보내는 게 아니고 그 우수조에다가 가두어 놔요. 우수조에다가. 그 물이 한꺼번에 안 나갈 거 아니에요. 물이 한꺼번에 안 나가면은 하천 유지 비용이 절감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나가시다 보면 배수 펌프장 있는 거 아세요? 배수 펌프장. 그 배수 펌프장이 왜 있는지 아십니까? 이 한강이 이렇게 흐르면 여기 이제 저기서 이렇게 흘러오면은 여기 이제 중랑천이 흘러내려오고 중랑천 옆에 여기 청계천이 만나고 미리 중랑천 내려오고 여기 성수대교 있는 데고 여기가 탄천 내려오죠. 탄천은 저 위에 있네. 탄천 저 위에서 내려오고 이렇게 만난단 말이에요. 만나면은 여기가 지금 이 탄천으로 흘러드는 지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천. 이 동네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여기 뭐 이쪽에 이제 뭐 개포동도 있고 이쪽에 무슨 동도 있고 이런 데 이 빗물이 내리면은 흘러 들어가는 요 작은 천들이죠. 양재천이 있어요. 이게 양재천. 이런데 여기에 평소에 수문을 열어놔요. 이게 수문을. 근데 비가 많이 와. 상류에 비가 많이 오면은 여기 한강물이 울죠. 한강물이 뿌르면 이게 역류할 거 아니에요. 이게. 역류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로 흘러 들어갈 거 아니에요. 거꾸로. 여기 수위가 높으니까. 그럼 이렇게 거꾸로 흘러들면 여기 동네 어떻게 되겠어요? 막 물이 거꾸로 하수로 역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를 막아내야 된다. 이렇게. 자, 여기 막으면 여기서 내리는 비는 어떡하라고요? 여기 내리는 비는
여기를 막아놨으니 여기 내리는 비는 우선 유수지에다가 가둬놓는 유수지에 가둬놓고 이게 뭐죠? 빗물 펌프장이 있어. 펌프장에서 펌프로 내보낸다고. 펌프로. 아시겠어요? 그래서 펌프장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내리는 빗물은 펌프로 해서. 근데 지금 아파트마다 밑에 이 우수조를 만들어 놓으면 물을 여기다 가두면 이런 유수지 관리 비용이 줄겠죠. 예, 한참 담가 놨다가 여기 물이 다 빠져나가서 한강물 수위가 낮아지면 이거 열어서 이거 내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하천 관리 비용이 어떻게 된다고요? 절약된다고요. 하천 관리 비용이.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예? 그 한계가 있죠. 그게 아무리 여러 군데 있어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기도 있어야 되지, 이쪽에도 있어야 돼. 다 있어야 돼요. 다 있어야 돼. 근데 그런 관리 비용이 굉장히 절감이 돼요. 그리고 우수조에 이제 가라앉혀 가지고 이거 위에 이제 잡티 같은 거 다 걸러내고 중간에 이제 맑은 물 생기면 그거를 갖다가 화단에도 물 주고 그 변기에 물 내리는 거. 변기에 물 내리는 건 그걸로 해도 괜찮잖아요. 어차피 변기물 먹을 물은 아니잖아요. 그걸 중수라 그래. 중수로 사용한다. 중수. 하수, 중수, 상수.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허드렛 일 하는 데는 그 물로 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런 하천 관리 비용이라든가 상수 이런 물 그 관리 비용이 굉장히 절감되죠. 그러니까 뭐를 높여주겠다고? 용적률을 높여주겠다. 밑에 그만큼 그 만드는 대신에. 이제 이해되세요? 예, 위로 더 높여주겠다는 거. 뭔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그 상황에 따라 달리 하겠다 이 말이에요.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이란 말이에요. 됐어요? 또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우리 공법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이라 해요. 아마 최소 규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이것도 아마 뭔가를 좀 달리 적용하겠죠. 용적률 검표율 같은 거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떤 지금 상태에서는 지역지구자 여기는 이런 건물은 못 짓는다. 이런 용도는 못 들어온다. 이런데 그런 것들을 좀 완화시켜서 그런 게 좀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런 거잖아요. 지금 도시 기능을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고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너무 기존의 도시들이 퇴화되고 너무 바깥으로만 나가면 이게 도시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게 바로 뭐예요? 이제 뭔가 지금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도 이쪽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경직성 문제를 완화시키는 그런 대책이 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커다란 틀로서 2개 정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큰 문제가 없고요. 다음에 이 개발권 양도제는 어떤 거예요? 이쪽 지역이 이제 개발이 제한돼 있는데 개발 제한된 지역과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이렇게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개발이 제한된 지역은 못 짓잖아요. 그래서 대신 이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으니까 대신에 어떻게 하자고요? 이 사람들한테도 지을 수 있게 권리를 주자는 거죠. 맞아요? 근데 권리를 주기는 주는데 뭐를 주고 있어 지금? 개발권 권리를 주기는 주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다 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여기다 개발할 수는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자 이쪽 사람들이 더 추가로 개발하고자 할 때 이 사람들은 반드시 또 이 사람들한테 가서 개발권을 사가지고 와야만 개발할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이 개발권을 사는 대가로 뭔가를 줘야 되죠. 그때 보상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발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보상받는 효과가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개발권 양도제죠.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임에도 불구하고 시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중요는 하기 때문에 시험에는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게. 자, 이게 이제 거기에 대한 대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효과는 사실 얘네들 중에서는 좀 중요도가 좀 낮은 편이에요. 효과가. 그래서 이거 효과는
단기 효과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 효과는 일단은 좀 어려우니까 좀 넘어가시고요. 다음 순환에 말씀을 드리고, 자, 이 효과에서요.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이 효과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정책 효과잖아요. 정책의 효과입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건 시장에 개입하는 거죠. 지난주에 계속 시장 개입 얘기했어요. 시장에 왜 개입하니? 시장에 어떻게 개입하니? 시장에 개입하면은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럼 이제 수요 공급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런데 단기하고 장기 이렇게 나누는데, 단기는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요거 생각하면, 장기는 공급이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생각해요. 자, 요렇게 단기는 수요 분석을 하는 거고요. 장기는 공급 분석을 해요. 요렇게 알고 계시면은 한 7, 80%는 맞아요. 7, 80%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장기까지 얘기하기에는 좀 벅차니까 이번에는 수요 얘기만 하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은 지역지구제를 시행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지역지구제를 시행하지 않다가 시행하게 되면은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 묻는 거거든요. 자,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태예요? 막 뒤죽박죽인 상태예요. 지금 이 균형 상태는 뒤죽박죽인 상태에서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뭐 거래는 지금까지 있었던 대로 뭘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돼지우리도 있고 엿공장도 있고 연탄공장도 있고 막 성냥공장도 있고 이런 뒤죽박죽인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여기는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효과가 단기적으로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증가하겠죠. 수요가 증가해요. 자, 정책을 통해서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어떻게 해요?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숙제 냈던 거예요. 이거 훈련시켜야 돼요. 지난주에 숙제였어요. 이게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그리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균형 가격이 올라가요. 이 균형 가격이죠. 균형 가격. 균형이란 말을 지금 여기는 생략해서 했지만 균형 가격이 올라갑니다. 물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죠.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가격에 많이 초점을 맞춰요. 균형 가격 증가하지만 균형량 증가, 균형 가격 상승. 자, 그러면 지금 이 가격이 원래 가격이잖아요. 원래 가격 수준에서도 어느 정도 균형이라는 얘기는 공급자들이 어느 정도 이윤을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가격이 올랐죠? 그럼 공급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이윤을 얻겠죠?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초과이윤이라고 해요. 초과이윤. 기존 공급자는 뭐를 얻게 된다고요? 초과이윤을 얻게 돼요. 여기까지가 단기 효과예요. 요 상태가 단기 효과, 요 점이에요. 요 단기 균형점 그래요. 단기 균형점. 장기는 이제 무슨 얘기 해야 될까요? 공급자들이 돈 벌면은 공급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공급자들이 돈 벌면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하겠죠. 그럼 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공급 곡선이 오른쪽이 어느 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이쪽이죠, 이쪽. 네, 이쪽. 지금 혹시 지금 왼쪽, 오른쪽을 또 가르쳐야 되는 분도 계시는 거 아닌가요? 저희 처갓집이 그러더라고. 말은 오른쪽 그러는데 손짓은 이러고 있어요. 제가 길을 잘 모르니까 저쪽 동네 가면은 가라는데 왼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왼쪽으로 이런다거나 아니 이게 처음에는 제 와이프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처남이고 장인어른이고 다 그러더라고 온 식구가. 이러면서 오른쪽 이렇게 이게 내력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마다 이게 있다는가 봐요. 이 길치가 있대요. 그 사람들고 이제 그 조사를 했는데 내 조사를 했는데 아는 길을 지나갈 때 이게 뇌의 어떤 부위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사람이 다르대요. 이렇게 길치는 이게 활성화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아는 길인데도 이게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골목길을 들어갈 때 왼쪽으로 꺾어 들어갔으면은 나올 때 오른쪽으로 꺾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올 때도 왼쪽으로 꺾어 나가면은
이게 제대로 찾아가겠냐고 이게. 지금 오른쪽 열리더라고요. 이쪽에 있죠.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 공급이 증가하게 돼요. 근데 그건 나중에 하겠다고요. 공급 증가인데 증가는 공급 곡선 오른쪽으로 있는 건 나중에 하겠다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교재를 좀 정리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190쪽에 지역지구제의 목적이 있죠. 예, 일단은 그 목적 중에 반가로 1번에 있는 목적,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첫 번째 줄에 있죠.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 또는 방지. 예, 일단 나머지는 여러분이 보시고요. 다음에 지역지구제 효과, 단기 효과 지금 어떻게 했어요? 예, 수요 증가에 의해서 기존 공급자가 초과 이윤이 발생한다는 거. 장기 효과는 나중에 하고요. 지역지구제 문제점, 형평성 문제, 사전적 독점의 문제, 경직성 문제 이렇게 괄호 속에 들어가 있죠. 그 사전적 독점의 문제라는 말이 있죠. 괄호 속에. 사전적 독점의 문제가 바로 형평성의 문제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건 어디 있는가 하면 반가로 5번에 있어요. 반가로 5번에 부동산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후적 독점이 아니라 사전적 독점이다. 사후적 독점의 경우에는 사전적 독점의 경우와는 달리 특정 위치를 독점함으로써 생기는 초과 이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소리가 뭐예요? 어떤 지역을 새로 개발하겠다라고 정부가 발표하면서 그럼 발표할 때 당시에 이미 그 지역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한테 그런 초과 이윤의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 계획이 발표되고 난 후에 들어온 사람들을 사후적 독점자라 그래요. 이 사후적 독점자에게는 그런 초과 이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91쪽의 반가로 1번과 192쪽의 반가로 5번 이 두 가지는 형평성 문제에 대한 거예요. 둘 다. 사전적 독점도 형평성 문제예요. 그런데 반가로 2번, 반가로 3번, 반가로 4번은 경직성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되셨죠? 다음에 괄호 4번에 지역지구제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서 반가로 1번 개발권 양도제, 이거는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고요. 자, 이거는 설명은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계획단위 개발 보상지역제 오른쪽 페이지에 그런 것들은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제가 그 취지를 봤을 때는 아직 저도 자세히는 보지 않았지만 입지 규제 최소 구역도 뭐에 대한 대책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떤지 예를 들어서 어떤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 어떤 지역에 뭐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문화시설 같은 것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규제를 했는데 이제는 조금은 좀 유동적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얘기가 뭘 못하던 걸 이제는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제가 제 내용을 자세히는 몰라도 그 취지가 그런 것으로 봐서는 그것도 뭐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동희 교수님한테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보면 이제 비슷하게 설명하셨어요. 그죠? 완화된다 그러죠? 그런 거는 다 이런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에 토지 공개념 및 개발이익 환수 제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중요도가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순환 이후에 중요도 자체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순환 이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좀 쉬고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이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